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호주의 충격적인 발언. 2. 특별계약이 정식으로 발동됩니다. 3. 한국의 비밀 기술을 유출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그동안 말만 많고 이렇다 할 액션이 없어 우리 국민들의 애를 태웠던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중으로 호주 정부가 자국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랜드 400페이즈 3회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선정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교체 수가 무려 460대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 정작 물어본 국회의원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냐며 식겁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첨단 방산무기가 다시 한번 수출 대박을 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 장갑차 도입을 고심하는 나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으로 쓰거나 호주 수출 물량에 맞춰 우리 육군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교체 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뛰어난 장갑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가 사용하는 장갑차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러시아의 BMP 장갑차들이 별것 아닌 공격에도 폭죽처럼 파괴되면서 전차 뒤에 있는 장갑차라 할지라도 충분한 장갑과 각종 방호체계 그리고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됐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기 장갑차는 단순히 설계와 장비의 성능만 달라졌던 지난 수십 년간의 장갑차 개발과 달리 새로운 구동체계를 통해 현 세대를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개발되는 기술 중 이름만 들으면 뭐가 뭔지 감도 안 잡히는 이 최신 장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국산 방산무기에 적용됐거나 개발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지 만들려 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차기 장갑차는 레드백을 뛰어넘는 장갑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을 100% 적용했을 때 나올 차세대 모병 전투차의 성능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가 꿈의 장갑차라고 생각했던 레드백을 압살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사업에서 레드백 수출이 미칠 파급과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모병 전투차의 성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가 호주의 랜드 400페이지 3 사업에서 독일의 KF-41 윙스와 맞붙은 지 어느덧 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독일을 이기냐는 비아냥을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리해지는 레드백 장갑차를 보며 많은 우리 국민이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반드시 나온다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5월 16일 호주 정부가 사이버 보안 등 다른 국방 분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랜드 400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무려 100여 대를 감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레드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사라졌고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봐야 한계가 뻔하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672대의 K9 자주포 그리고 48대의 FA-52 포함된 19조 원 계약에 사인하면서 한국이 탑5 방산 수출국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자 많은 이들이 크게 환호했는데요. 호주 육군 역시 한국의 제조 능력에 감탄하고 있으며 레드백을 아주 절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현재의 독일은 장갑차를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호주가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백을 더욱 원하는 이유는 호주의 M113 때문이네요. M113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개발되고 양산된 보병 수송 차로 전장 4.9m, 전폭 2.7m, 전고 1.8m, 차체 중량 12.3톤인 병력 수송 장갑차 앱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갑으로 7.62mm 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어서 당시로서는 꽤 쓸만한 장갑차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전쟁 기념관에서나 볼 수 있는 역사 속 장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호주군에서는 아직 이 장비가 현역입니다. 그 이유는 오랜 평화로 인해 꾸준히 군비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호주가 군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위주로 군을 운용하면서 평화유지군 같이 외교적인 활동에 쓸 전력만 정비하며 전면전에 쓸 장비들에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중국이 갑자기 1대1논이 전람 외교니 떠들며 태평양의 평화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부랴부랴 재군비가 시작됐고 M113 장갑차를 기관 포탄을 맞고 적 전차도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랜드 400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M113을 전량 퇴역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호주는 랜드 400의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레드백 장갑차 도입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폴란드 사태로 독일의 낮은 생산력이 드러난 덕이 매우 큽니다. 독일 현지의 뉴스에 따르면 최근 호주와 독일 정상이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호주가 독일에게 독서 장갑차를 수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망했어도 자기들이 판 장갑차를 자기들이 수입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댓글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 호주라도 끌어들여 장갑차를 구하자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지금 독일의 방산 역량이 처참히 붕괴됐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으로 인해 호주 육군 상층부에서 한국의 레드백으로 선택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독일의 링스가 된다면 호주는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재군비로 인해 무기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이네요. 이렇게 되면 호주 육군이 가뜩이나 오래된 M113 장갑차를 더 사용해야 해서 칠순잔치를 열어야 할 판이 됩니다. 호주 육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AS-21 레드백을 채택해 사업을 감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수십여 대의 장갑차와 장갑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인데 이를 고려할 때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M113보다 우수한 국산 K200 장갑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도 국군의 발을 책임지는 장갑차 중 상당수가 바로 이 K200입니다. K806808 백호 장갑차, K151 현마, 중형 표준 차량 등 신형 차량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일선 기계화 여단에는 K21 보병 전투차가 배치되어 있으나 현마와 백호는 약하고 K21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의 병력 수송 장갑차를 최신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21을 레드백 사양으로 개량한 K21 강화형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직도입, AS-21 레드백 개발에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개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무선 협상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사업에도 금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기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는 레드백 직도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가 레드백을 생산할 때
한국 역시 레드백을 생산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레드백의 도입 단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늘려 국군의 현대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준비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이 수천 대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54조 원 규모의 옴프 사업에 내세우기도 좋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레드백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역량이라면 레드백을 뛰어넘는 궁극의 장갑차를 만들 수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이 깜짝거릴 생각도 못할 게임 체인저급 보병 전투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괴물 장갑차를 만들 만한 사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로 한국은 2026년까지 차륜형 장갑차에 연료 존지를 탑재해 전기 추진을 시험하고 대전 자전 이심, 적외선 레이더 추적 미사일에 대한 교란, 각종 물리 위협에 대한 복합 방어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2021년에서 2022년에 시작돼서 2020년대 중반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갑차 개발을 결정하면 2030년 이전까지 시제품을 개발하고 2030년대부터 양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의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우선 장갑 수준은 레드백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레드백이 쓰는 고무궤도, 사방을 증강현실로 파악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각종 센서도 당면이 탑재됩니다. 오히려 복합 능동방어로 더 강화되는데요. 먼저 레드백에 탑재되는 아이언 피스트를 국산화하기 위해 아이언 피스트가 사용하는 전방 집속 파편탄두 다임 체계의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만 막는 게 아니라 대회 폭탄이나 드론이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혹은 드론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하드킬 체계의 고각을 높이고 무인기에 대한 제밍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즉 장갑차가 비행기나 드론이 쏜 미사일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제밍만으로는 제블린이나 형군 같은 적외선 추적 기능과 상부 공격 능력을 갖춘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갑 차량에서는 황동 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적외선, 가시광선, 레이더를 복합 차단하는 다역력 연막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연막탄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치 더크를 탑재할 계획이네요. 관계자에 따르면 수리온에 탑재된 더크만으로도 형공을 제밍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레이저로 상대를 조준하는 레이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경보장치 LWR이 추가된다면 이론상 무적의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LWR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카프-2 개발 과정에서 거의 완성된 40mm 포를 탑재한다면 철갑탄을 사용했을 때 북한판 T-62 천마호 같은 2세대 전차를 정면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측면 공격만 가능한 K-21에서 크게 개선된 성능인데요. 한마디로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는 현존하는 구식 전차를 때려잡고 미사일을 방어하며 전자전도 견디는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갑차를 지금 한국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포가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호주, 인도, 유럽, 아프리카에 K9 자주포가 수출됐고 해를 거듭할수록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거래에서는 무려 672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8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판매하고 624대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량한 K9PL로 생산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폴란드 물량을 포함하면 세계 각지에서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인 K9 자주포의 수량이 무려 2,500대를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 표준 자주포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완전 무인 포탑이 적용된 K9A2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며 완전 무인, 사거리 개선, 정밀도와 위력 개선을 목표로 한 K9A3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성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58구경창만 K9에 적용돼도 성능상 실전 배치된 자주포 중 세계 최고라는 PZH-2000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K9 자주포는 세계 표준을 넘어 세계 최강 자주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자주포들이라면 K9A2는 물론 K9A3라 할지라도 성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새로 나온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또 대한민국이 치열한 무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수한 자주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 자주포의 새로운 경쟁 상대들의 성능을 K9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을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매달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 신기술이 개발되며 해마다 수많은 국산 무기가 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그만큼 기술 수준도 뛰어난데요. 국방기술품 질원이 발간한 국방기술수 준조사서 2022에서 2036에 따르면 8대 국방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는 무려 세계 9위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했던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탑10 국방기술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넘어서야 할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은 국방기술 순위 세계 8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위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던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려는 한국만큼이나 일본도 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위, 2018년 7위, 2021년 8위로 추락했지만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8개 영역에서 양국의 국방기술 순위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본이 아주 근소하게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딱 한 분야만큼은 일본이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화력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포기술에서 한국의 우세가 두드러집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4위의 화포기술로 세계 9위에 불과한 일본을 크게 따돌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한일 간 화포기술 격차를 상징하는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전 세계 155mm 자주포 수출량 1위라는 우리 방산사 최고의 수출 실적과 우수한 운용성, 끊임없는 성능 개량을 통한 사거리 위력 정밀도의 개선 등으로 한때 라이벌 취급을 받던 일본의 99식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새 포탄을 개발했다고 기뻐할 때 한국은 개량형 K9를 출시하는 개발 속도의 격차 탓이 컸습니다. 일본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한국의 끊임없는 R&D 때문입니다. 한 해 정부가 지출하는 R&D 예산에서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국의 국방 R&D는 15에서 20%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16.3%였는데 이는 OECD에 포함된 경제 강국 중 3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2등인 터키의 국방 예산은 우리의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OECD 내에서 미국 바로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2등은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네요. 그래도 국가 규모에 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2019년 일본의 국방 R&D 투자는 일본 정부가 사용한 전체 R&D 예산 규모의 3%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조차도 높게 잡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중 상당수가 국채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한일 국방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국방기술 발전에 5배 이상 투자한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런 숨겨진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바싹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전후로 독일, 프랑스는 자국 예산의 5에서 6%를 국방 R&D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전체 R&D 예산 중 불과 0.5%를 국방에 투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방산이 강했던 유럽 국가들의 국방기술 역량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99식 자주포처럼 한국의 K9보다 우수하거나 엇비슷하다던 프랑스의 세자르, 스웨덴의 아처, 영국의 AS90은 한국이 K9A2의 양산을 준비하는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기술 격차가 K9의 대박 신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이 꺾지 못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일, 러시아입니다. 미국의 화포 기술을 100점이라고 할 때 한국의 화포 기술은 86점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증명하는 게 미국이 개발 중인 에르카입니다. 에르카는 사거리 개선 화포 포병의 약어로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155mm 자주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인공은 M109A7 차체 위에 신형 58 구경장포를 탑재한 신개념 자주포 XM1299 자주포인데요. 로켓 추진 포탄 XM1113, 탄과 슈퍼 장약 XM654, 탄도 수정 신관 PJK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2020년 12월에 사거리 70km를 달성했습니다. 또 발사속도 역시 분당 최대 열발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곧 개발이 마무리될 K9A2보다 발사속도에는 동등하고 사거리 면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장약량 증가에 따른 약실 압력 증가와 그에 따른 사격 충격량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크롬 도금을 통한 포각 내 내마모 처리까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첨단 자주포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이렇게 대단한 자주포를 2023년부터 실전 배치합니다. 2023년 18문을 배치해 70km 포병 체계를 갖춘 뒤 2024년까지 자동장전 장치와 램제트탄의 개발을 마무리지어 최대 사거리가 130km에 달하는 궁극의 자주포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손만 놓고 다른 나라의 추월을 그냥 보고만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은 몇몇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1년간 미국이 전면전보다 게릴라전에 신경 쓰면서 39구경장 M109A6 팔라딘 자주포에 머물던 사이 한국은 52구경장 K9를 두 번이나 개량해 K9A2를 만들었습니다. K9A2는 완전 무인화된 포탑을 통해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XM199는 아직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또 차체의 성능도 차이가 큽니다. XM199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M109 차체를 재활용하는데요. 이 M109 차체보다 우리 K9의 차체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장약, 램제탄, 크롬도금, 58 구경장 장포신 등 XM1299가 내세우는 강점들 역시 곧 시제품을 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개발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포만 놓고 보면 한국이 수년 내 미국을 따라잡는 것도 그리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바로 뒤에 있는 독일과 러시아도 우리의 뒤를 바짝 비쫓고 있습니다. 독일은 95점, 러시아는 92점으로 86점인 대한민국보다 우수한 포기수를 보유 중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무려 1996년에 둔감 장약을 이용해 K9A2의 최대 발사 속도인 분당 10발의 사격이 가능한 PZH-2000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 탓에 독일 자주포는 결국 사장됐지만 기술력만큼은 아직 건재한 대포 강국이란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독일의 RCH-155입니다. RCH-155는 독일이 새롭게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PZH의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개선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차세대 독일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많은 수량이 양산되어 성능이 입증된 복서 장갑차 차체, 새로 개발한 52구경장 155mm 포탑인
AGM 모듈을 안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능이 미쳤습니다. 전차처럼 움직이며 쏘는 기동간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작 2명이 운용함에도 분당 9발 발사가 가능하고 시속 10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카노나 엑스칼리버 같은 정밀요도 포탄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독일은 엄청난 자주포에 뒤이어 69경장 포신의 해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K92 K9A2로 PZH-2000을 꺾었지만 아직 독일의 대포 기술을 꺾기에는 한 수 모자란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뿐 아니라 러시아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무려 2002년에 이연장 152mm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S-35 칼리차인데요. 칼리차는 이연장 152mm 포를 이용해 이론상 분당 36발이라는 정신나간 발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거리 역시 7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포뿐 아니라 종합 성능도 괴물 같았습니다. 자주포 주제에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70발의 포탄을 싣고도 80km의 최대 시속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이런 괴물을 만들 수 있나 의심될 정도로 강력한데요. 하지만 과거 소련 시절 포 한쪽당 분당 45발 속사가 가능한 이연장 130mm 항포 AK-130을 개발한 전적이 있는 러시아의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정말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독일, 러시아는 한국이 절대 못 이길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차세대 자주포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특유의 뻥 스펙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칼리차가 러시아가 주장한 성능의 반만 됐어도 러시아 포병이 서방제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포병에 절대 밀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스펙대로라면 아무리 하이마스 할아버지가 와도 상대하기 힘든 괴물 자주포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칼리차를 빼면 러시아의 자주포 중 K9보다 나은 자주포가 없습니다. K9A2는 커녕 기본형 K9만도 못한 2S7 피온이나 2S19 무스타 S 같은 구형 자주포뿐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중 화포 기술이 더 우수한 것은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독일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우선 RCH-155는 경량 자주포입니다. 탑재 가능한 탄약량이 30발에 불과하며 차체 역시 800마력 엔진을 사용한 구형 복서 장갑차라 개량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K9에 대응할 만한 69경장 자주포를 만들려면 완전히 새로운 차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자주포를 개발할 경우 아무리 짧게 잡아야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쯤이면 한국은 미국의 XM12 992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 램제트 포탄과 58구경장 크롬 포신이 적용된 완전 무인 자주포 K9A3의 개발을 마무리 짓고 K9을 대체할 초장사정포의 개발을 시작할 시기인데요. 정리하자면 한국의 화포 기술은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워도 사실상 세계 3위인 러시아를 따라잡았고 세계 2위인 독일과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면 세계 2위 화포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는 것이죠. 1970년대 한국은 엄청난 노력 끝에 미국산 105mm 견인포를 역설계해 KH-178 곡사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무기라는 악평 속에 1984년 한개 대대 분량의 대포만 생산하고 추가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즉 베끼는 것도 느린 후진 기술국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가졌으며 세계 2위의 화포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